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 나흘 만에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6일 이제 출석을 하라고요. 대선 때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 소환은 처음입니다. 여러 혐의 중에 이번 소환에선 허위사실 공표 관련된 것만 조사를 받게 됩니다. 9월 9일이 선거법 공소시효이기 때문이죠. 여의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좌진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낸 소환 통보 문자가 카메라에 찍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전쟁입니다. 먼저 성혜란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건 어제입니다. 오는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겁니다. 성남 백현동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포해 선거법을 어겼다는 혐의를 조사하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으로 국민의힘에게 고발당했습니다.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한 이유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한 겁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 지침서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한 발언도 이번 소환에서 조사 대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땐 몰랐다고 한 언론 인터뷰 발언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백현동 관련 국감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넘긴 건 지난달 26일. 공소시효가 오는 9일로 다가온 만큼 소환 조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소환 통보 사실을 폰으로 확인하는 모습이 찍혔는데요. 전해드린 대로 전쟁이다라는 메시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대로 소환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수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검찰 소환 통보 사실이 적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 818호 이름을 딴 단체 채팅방 메시지로 오전 11시 10분에 보내진 겁니다. 이 대표의 보좌관이 보낸 메시지에는 백현동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의원님의 출석 요구서가 왔다. 전쟁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정성호, 정청래 의원 등 친명계 의원들과 대화를 나눈 뒤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끝나고 15분 뒤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가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 대표 측도 중대한 허위 사실도 아닌데다 송치하자마자 소환 통보한 것은 전쟁하자는 뜻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실규명에 협력하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겹겹의 방탄조끼를 내려놓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관련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김철중,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 검찰로서도 소환을 할 거라면 시간을 더 끌 수는 없었던 게 9월 9일, 이번 달 9일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이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된 뒤에 고발된 건데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지난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으니까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오는 6일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사흘 전인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소환 때 조사하겠다는 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모두 허위 사실을 대선 때 공표했다 이런 의혹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모두 이재명 대표가 한 말에서 시작된 고발이었는데요. 보시면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성남시가 바꿔준 이유에 대해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건 경찰이 지난달 26일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요. 또 다음 발언.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빠져서 문제가 됐던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 관련 내용을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 이런 발언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때 몰랐다, 이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 발언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김 처장의 유족들이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들을 수사하는 검찰 소속이 다 다른데 그럼 하루에 다 같이 수사를 하는 겁니까? 네, 일단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받게 됩니다. 이 백현동 발언 관련 수사를 하는 성남지청 검사가 중앙지검에 와서 잇따라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 검찰은 중복 또 반복 소환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김철중 기자,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검찰에서 이제 출두하라고 통보를 한 게 이재명 대표 소환에 응할까요? 네,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잠시 뒤 광주에서 지지자들을 만나는데요. 이 행사가 끝난 뒤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내일 오전 광주에서 여는 최고위원 회의 때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번 소환 통보를 선택적 수사,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은 소환 없이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검찰에 나가 적극적으로 반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어떤 게 우리한테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다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7월에도 백현동 용도 변경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재차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산하기관 직원인지 몰랐다는 발언 역시 중대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박헌영 기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소환 조사를 받으면 기소 여부,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지 여부는 언제 결정이 됩니까? 네, 공소시효가 이달 9일까지다 보니까 그 안에 조사를 끝내고 그다음에 재판에 넘길지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걸 이제 물어본 이유가 김철중 기자, 그러니까 네. 8일, 그러니까 9일까지니까 8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건데 만약에 기소 결정이 나면 시끄러웠던 당원 개정 있잖아요, 80조. 이것이 조항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뭐 방탄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설령 기소가 되더라도 당원 8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당원 80조 1항을 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부정부패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직무정지가 될 가능성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제1야당 대표 소환이 뭐 아주 이례적인 거라 여야 충돌은 이제 그게 다르겠네요. 네, 민주당이 이 대표 소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국은 극한 대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이 최근 줄줄이 무혐의 처분된 것을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금은 김건희 여사의 시간이었는데 검찰의 소환 통보로 이재명의 시간이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소환 통보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이 대표를 겨냥해 맹공을 펼쳤는데요.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 아닌 국민적 의혹 해소라며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를,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여야의 극한 대치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 기자, 궁금한 게 보통 선거법 위반은 유죄 선고가 나면 이 당선이 무효될 수 있으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뭐 대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대표에게 뭐 큰 타격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고발된 사건들이 모두 대통령 선거 기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유죄가 확정됐을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해도 이 국회의원직과는 무관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하는 건 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를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이재명 대표에겐 치명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런데 이번에 다음 주 화요일 소환 조사 무관하게 또 재판이나 수사가 남은 게 좀 있죠. 네, 맞습니다. 이건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만이고요. 이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현재 수사 중이고요. 또 수원지검에서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는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요. 이 대표가 추가로 검찰 조사 또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는 기자 김철중,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여야 모두 안팎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입법과 예산안을 두고 앞으로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데요. 첫날부터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이 불발됐습니다. 올해 한해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주는 방안을 논의하다 무산된 겁니다. 부자 내각과 부자 대통령 핵심 참모들이 나서서 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다는 부자 감세는 핑계에 불과하고 속내는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현 정부의 시행령 입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에 그러면 정부 입법으로 내실 용의가 있나요? 이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제가 여러 번 천명했고 실제 그렇게 본인이 말씀하시면 그게 법입니까? 아니 그게 무슨 그 옛날에 왕이나 하던 이야기예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 요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향후에 어떤 그 수술이라든가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류한 것이다. 이런 식의 정도를 제가 파악해 봤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상황을 좀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아세요? 언론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랑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배제가 돼서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정치인이시죠, 원래. 출마하실 것 같으면 일찍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장악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고발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며 사법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민주당의 공격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집중됐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두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유주은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시작부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장모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경찰관 A 경위가 특별 초청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담당 형사를 꼬집어서 취임식에 초청을 한다는 건 이게 무슨 칠순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적으로 연관져서 이렇게 초청해도 되는 겁니까? 오비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은 A 경위가 산업 스파이를 막은 공로로 초대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국내 기업의 어떤 기술 이런 부분들이 해외 유출을 막는 데 굉장히 큰 공이 있었고 경찰청장을 대신해 출석한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수사팀에서 A 경위를 빼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의원님 우려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실제로 수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야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기존 예비비 496억 원 외에 300억 원이 더 들었다며 대통령실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추가 전용된 국방부 예산만 보더라도 222억 5천만 원입니다. 인수위 시절 최초 예상했던 국방부 합참의 이전 비용 118억 원의 배도 넘는 수준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부서 자체 필요에 따른 부대 비용이라며 이사 비용은 496억 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공사 수의계약 논란 감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시기를 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윤핵관들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대통령의 알려지지 않은 발언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선 의원들을 향해 더 세게 가라. 초선은 대표와 원내대표에 왜 못 나오느냐고 했다는데요. 최근 초선들이 의원총회 결과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중진들을 비판한 적이 있었죠.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여당 일부 의원들에게 초선 의원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이 더 세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선 의원이라고 당대표, 원내대표를 못한다는 당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여당 내용을 수습하지 못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중진 의원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실제 권 원내대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리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곧바로 사퇴하라고 들고 일어나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고 여권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115명 가운데 초선은 63명인데 이들 가운데 일부가 중진 의원들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또 다선 의원분들께서 밖에 나와서 개인 의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의총장에서 결의됐던 내용들이 또 많이 좀 진위가 훼손이 되었다. 초선 의원들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활동한 박수영, 유상범 의원, 대선 후보 시절 수행팀장을 맡은 이용 의원, 검사 시절부터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박성민 의원 등이 대표적인 친윤 의원으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의 초선 발언은 원내대표와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출마를 독려한 것일 수 있지만 당내 과반을 차지하는 초선 세력의 결집을 통해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겠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조문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에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 전국위 개최를 막아달라고요. 당 윤리위원회는 그런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최후 경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5일로 예정된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한 당원 개정안이 자의적이라며 새 비대위 출범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와 비대위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전국위가 당헌 개정을 하기 위한 건데 그거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법률사항은 당에서 위임한 당의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잘 대응할 겁니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열어둔 입장문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에게 모멸감을 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리위의 마지막 경고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경찰 수사 결과가 윤리 추가 징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윤리 발표에 윤핵관부터 징계하라는 취지로 적극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통령 특사로 해외에 파견됩니다. 국가수건 사업인 2030년 세계박람회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인데요. 이 부회장뿐 아니라 5대 그룹 총수가 모두 대통령 특사로 임명돼 유치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기업 총수를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강유현 기자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달도 안 돼 대통령 특별사절, 특사 자격으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나섭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이 부회장을 특사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기는 재판 일정이 없는 추석 연휴, 국가는 일단 영국이 거론됩니다. 이재용 회장도 9월
추석 임박해서는 아마 불아파 쪽에 출장을 가가지고 몇 나라를 좀 돌면서 그런 작업을 해주실 것 같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엑스포는 산업인데다 창시국이 영국인 만큼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가는 건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여수엑스포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지만 대통령 특사는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뿐 아니라 5대 그룹 총수 모두 대통령 특사로 임명해 코리아 원팀으로 총력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달 중 2025년 엑스포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를 방문하는데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도 추진 중입니다. 이 밖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체코와 슬로바키아,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브라질이나 폴란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베트남 특사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뭐뭐밖에 뭘까요? 내복입니다. 갑자기 내복이 왜 등장했냐면요. 오늘 이 대표를 향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공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쌍방울과 이태영 변호사의 각종 의혹과 범죄적 행각은 결국 하나의 점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쌍방울은 변호사비 대납 비용의 출처이고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웃으면서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저래서 내복이군요. 네, 농담으로 받아치면서 뭐 여유를 좀 보여주려고 한 것 같네요. 네, 지난해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이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920억이라는 돈을 그거에 제가 더 뜯었는데 저는 사실 갈치범으로 내가 걸면 이해를 해. 직권남용. 직권남용. 그러니까 제명을 바꿔달라.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요즘요 각 당 대표들과 인사를 하고 다니는데 당마다 이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먼저 웃음이 오갔던 여유로운 모습부터 보고 올까요? 검수완박도 반대하고 민주당의 미운털이 콕콕 박혀있는 저 같은 사람까지 찾아와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미운털이 박히셨는 모양이다. 경기도 지사 하실 때 이렇게 경기도에서의 기본소득 관련돼서 협력도 하고 기본소득당은 이름도 그렇고 제가 꼭 그 어디 아주 집에 들어온 느낌 같아요.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났을 때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초대기업의 세금은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좀 일단 안 되고요. 저희는 이제 법인세가 25%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민들 임대주택 예산을 줄여야 될 만큼 급한 일이었군요.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 공개 인사 말씀 이후에 또 비공개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축하하러 오셨는데.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치 말고 협치 두 단어가 연관이 있을까요? 보통 사진 찍을 때 치즈 혹은 김치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국회에서는요, 김치 말고 협치가 등장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단체 사진 촬영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재명 대표님 뒤에서 오고 계셔서 박대원님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야죠. 김치도 좋습니다만은 국회가 잘 마무리하는 것은 협치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협치! 협치! 표정이 좋아요. 저 때는 참 화기애애하네요. 네, 오늘 날씨가 참 좋았죠. 여야 의원 모두 협치를 외치면서 즐겁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협치 말만 말고 좀 제발 하면 좋겠네요. 네, 찾아보니까요, 과거에는 다른 구호를 외쳤더라고요.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눈을 깜빡이거나 찡그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를 벗고 촬영하십니다. 눈을 조금 크게 떠주시고 또 조금 번화한 미소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사진 찍을 때만큼은 늘 이렇게 잘 웃죠.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요. 협치 약속 지키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 연찬회 강연에 나섰던 이지성 작가네요. 네, 당시 당구 선수 출신인 아내 차유람 씨의 국민의힘 입당 배경을 설명하다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6일 만에 이 작가는 억울하다는 듯이 글을 올렸습니다. 목소리 한 번 내고 좌파에게 조리돌림을 당하는데 우파는 팔짱을 끼고 지켜만 본다, 이런 겁니다. 자, 이 변함없이 더 강력하게 우파 발언을 하겠다고 쓰여 있는데요. 당시 비판은 좌파 우파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당시 발언 다시 들어볼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할아버지 이미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뭐 배현진 씨도 있고 나경원 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아.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 이 작가의 오늘 글에는 상식의 문제에 좌파 우파가 왜 나오냐, 여성 외모 품평이 우파의 가치는 아니다라며 비판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내분이 그냥 단순히 젊고 아름다운 여성 정치인으로서 그런 이미지로 소비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부인 차유람 씨도 남편 발언에 대해 사과했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자신을 비판한 논점을 잘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제외한 것에 대해 한미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차별 논란을 일으킨 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미 하원 의원을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 하원을 통과할 당시 한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This bill's new EV tax credit discriminates against and excludes South Korea, a key strategic trading partner and longtime ally of the United States.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완공을 기다리는 조지아주의 하원 의원입니다. 채널A가 카터 의원에게 법 개정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It's not going to be easy, but certainly that doesn't mean that we're not going to try. When we get back in the majority, we are going to offer legislation that will hopefully correct this. 현대차 공장이 들어서는 2025년까지 법 적용을 유예해달란 우리 정부의 요구에도 힘을 실겠다고 했습니다. And my hope is that we can do something to undo this and to at least delay this until Hyundai can get their plant up and running. 또 법이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곤경에 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뒤통수를 맞았다는 등의 한국 반응에 대해선 의도된 건 아닌 듯하다고 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it was their intention to offend the people of South Korea. I have to admit that. But I think it was short-sighted. 다음 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협의를 이어갑니다. 우리 측의 적극적인 요구에 미국이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지금 엄청난 크기의 태풍이 한반도로 오고 있습니다. 발생 위치와 이동 경로가 보통 태풍과 달라서 예측이 어려운데요.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태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11호 태풍 흰남노는 현재 대만 동쪽 해상에 머물러 있는데요. 중심 기압이 915헥토파스칼로 가장 강한 단계인 초강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온도가 높아 엄청난 열과 수증기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우주 정거장에서 보이는 태풍의 모습인데요. 얼마나 위력이 센지 보시는 것처럼 태풍의 눈이 이렇게 또렷하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은 이 태풍의 면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2배에서 3배 정도 크기, 엄청난 크기죠.
이 흰남노 특이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발생 위치입니다. 지금까지 거대한 태풍은 북위 25도 아래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위쪽은 해수의 온도가 낮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흰남노는 북위 27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서태평양 바닷물이 더 뜨거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또 특이한 점, 이동 경로입니다. 이렇게 서쪽으로 가다가 세력을 키워서 남쪽으로 내려가기까지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들 참 많죠. 이렇게 매미도 보이고 볼라벤도 보입니다. 보통은 완만하게 꺾이거나 그냥 북상을 하는데 흰남노만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태풍은 오는 5일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렇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어디로 이동을 할지 알 수 없지만 5일쯤 제주 남쪽에 접근해서 남해안을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큰 피해를 줬던 태풍 차바와 비슷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당시 제주 산간 지역에는 초속 59m의 엄청난 바람과 600mm 이상의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태풍은 아직 제주 남쪽 1000km 밖에 있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밤부터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아울러 기상청은 폭풍 해일이나 하천 범람에 따른 저지대 침수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광주의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이 뒤집어졌는데요.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차를 바로 세우고 운전자를 구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교차로를 직진하는 은색 승용차. 왼편 도로에서 나타난 검은색 승용차가 그만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은색 승용차는 뒤집혀 넘어집니다. 뻥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 그래가 와서 보니까 사람은 안에 있는데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운전자가 크게 다칠 뻔한 아찔한 상황.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운전자를 구하려 모여들었습니다. 다 함께 힘을 합쳐 뒤집힌 차량을 바로 세운 뒤 운전자를 구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인근 지하철 공사장에서 일하던 작업자들과 지나가던 행인들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들의 선행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급한 상황 같으면은 뭐 달라들어서 해야 되겠죠. 워낙에 운전자분이 거꾸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세운 거죠. 경찰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에 나선 영웅들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2살과 4살밖에 안 된 어린 형제가 엄마와 외할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친아빠가 집안 CCTV를 보면서 드러났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저귀를 찬 2살 배기 아이. 젊은 여성이 달려와 아이를 때리며 욕설을 합니다. 옆에 있던 4살짜리 형도 겁을 먹은 듯 방어 자세를 취하고 여성은 아이에게 장난감을 던집니다. 남성이 아이의 머리를 발로 짜 넘어뜨리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몇 분 뒤 남성이 우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와 매트리스에 엎어놓더니 머리를 누릅니다. 친엄마와 외할아버지가 2살과 4살 형제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건 지난달 8일. 앞서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차례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학대는 아빠가 집안 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아빠 엄마가 때렸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느꼈었고. 학대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아빠가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겁니다. 경찰은 아빠에게도 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부부싸움 중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를 때린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애 때리는 소리가 나서 애가 울어서 나갔더니 몸싸움이 시작된 거죠. 잘했다는 건 아니고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아이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육아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빠로부터 추가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을 제출받아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정부가 서민들 울리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적정한 빌라 시세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여러 대책들을 박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빌라촌. 가격과 집 구조 등을 적어놓은 전단을 통해 아름아름 임차인을 구합니다. 이런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거래가 적고 널뛰기라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데요. 그만큼 가격을 부풀리기 쉬워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전세 계약 끝난 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전용 앱을 통해 공개합니다. 또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시세, 해당 지역의 전세가 수준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인데 정보 제공뿐 아니라 세입자 권리 보호도 강화됩니다. 등기부에는 이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만 나오는데 실제로 담보 잡힌 채무가 얼마인지는 부동산 통해서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는지도 확신할 수가 없어서.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이 요구하면 집주인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 전입신고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임차인 대항력이 발생하는 허점도 고칩니다.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특약으로 이를 막을 계획입니다.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게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법무부, 법원, 금융당국에서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된다. 또 서울 5천만 원 등 지역에 따라 정해져 있는 전세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도 올해 안에 상향 조정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현재 서울의 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인데요. 서울시가 1,000원을 더 올리겠다고 합니다. 4,800원이 되는 거죠. 심야 할증 시간도 밤 12시에서 10시로 앞당겨집니다.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는데 시민들 부담은 커지는 거죠. 장하얀 기자입니다. 현재 서울시 중형 택시 기본 요금은 3,800원. 지난 2019년 2월 800원 오른 이후 3년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본 요금을 26% 올린 4,800원으로 인상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2km인 기본 요금 거리도 1.6km로 단축하고 주행 요금 기준도 131m당 100원으로 조정합니다. 심야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해 할증 시간도 2시간 앞당긴 밤 10시부터 적용합니다. 20%로 고정된 할증 요율도 밤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엔 40%로 올리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시간대 기본 요금은 5,300원까지 오릅니다. 모범 대형 택시에 대해서도 기본 요금을 7,000원으로 500원 올리고 심야와 시계외 할증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다만 시민 부담을 고려해 심야 탄력 요금제는 올 연말 도입하고 기본 요금 조정은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말이 되면 반드시 택시 대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12월에. 그래서 그거부터 일단 하고 2월 달에 택시가 가장 수요가 적어요. 그때쯤 기본요금을 올리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오는 5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택시요금 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오미크론 변이용 개량 백신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우리도 다음 달 수입을 시작할 예정인데 우리가 도입하려는 건 이번에 미국이 승인한 백신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올가을 백신 접종 어떻게 되는 건지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의 개량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화이자는 12세 이상, 모더나는 18세 이상 추가 접종에 활용됩니다. FDA는 두 백신 모두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최소 2개월이 지난 후에 맞도록 했습니다. 이 백신은 이르면 10월 국내 도입되는 개량 백신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도입하는 것은 오미크론 원형을 겨냥한 것으로 영국에서도 사용 승인이 난 제품입니다. 미국이 긴급 승인한 백신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를 겨냥한 것으로 사람이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시험 결과를 근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BA.5를 겨냥한 개량 백신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BA.4.5 효과성,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 허가부서인 식약처하고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서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량 백신을 무작정 기다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현재 활용이 가능한 백신으로 접종 시기가 됐을 때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새로운 백신을 기다리다 보면은 고위험군의 경우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최근 소아 코로나 확진자가 늘자 식약처는 4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백신 사용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요즘 해외 직구할 때 다양한 제품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오픈마켓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반품 배송비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한 오픈마켓의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600만 원이 넘는 텔레비전을 주문한 전모 씨. 며칠 후 배송이 시작조차 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업체에서 안내한 건 터무니없는 수수료. 환불 수수료로 한 200~3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회사라서 배송 추적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물건을 받은 다음에야 그 환불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또 다른 소비자는 28만 원짜리 시계를 반품하는데 20만 원의 배송비를 요구받았습니다. 알아서 해결을 해라. 뭐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오다가 배송비를 내야 환불이 된다. 되게 답답하고 짜증났죠. 오픈마켓의 해외 직구 제품 200여 개를 살펴봤는데요. 3개 중 1개꼴로 반품 비용이 상품 가격보다 더 비쌌습니다. 하지만 표준 약관에 따르면 배송 단계는 해외 현지와 국내로 구분되고 각 단계에 따라 배송비를 다르게 책정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구매 전 반드시 반품 비용을 확인하고 업체의 거래 조건보단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반품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 지역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클릭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내년에는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문에 대거 몰린 겁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자치구 서울사랑 상품권.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구매 앱에 시민들이 몰리면서 한때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버벅여서 막 접속돼서 들어가면 이미 남아있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오늘은 꼭 성공해보려고요. 오늘부터 이틀간 총 4,790억 원이 발행되는데 판매를 시작한 15개구 중 10곳의 물량이 소진됐습니다. 학원비 결제도 가능하다 보니 학원들이 많은 강남구는 준비한 170억 원어치가 금세 동이 났습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70만 원, 가족 모두가 동원되기도 합니다. 일단 무조건 오늘 다 채우자 해가지고 남편하고 저도 사고 동네 사람들도 다 충전하고 몇백만 원 채워가지고 결제하고 했을 때 사실 엄청 이득인 거거든요.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자치구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데 서울 시내에만 28만 곳이 있습니다. 좀이라도 싸게 사야 되니까 그거 해가지고 오셔서 시장에서 좀 깎고 살면은 좀 더 싸게 사니까.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끊기로 하면서 내년 발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모유도 기증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특히 37주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이른둥이들에게 꼭 필요한데요. 기증받는 양이 크게 부족합니다. 모유 기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서상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방긋방긋 활짝 웃는 아기들. 모유는 꽁꽁 얼려 정성스레 포장했습니다. 모유 기증을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39살 최진원 씨는 첫째에 이어 지난해 둘째 출산 후에도 모유를 기증했습니다. 나누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줬더니 자기 너무 뿌듯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둘째한테도 이런 저희가 나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엄마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야 되나? 둘째를 임신 중인 유혜진 씨는 2년 전 첫째 출산 후 냉동실 가득 모유를 모아 3번이나 기증했습니다. 아기들은 특수분유도 먹어야 되고 모유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도 몇 번 봤었는데 모유 양도 많았고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기증 절차가 간단한 건 아닙니다.
혈액 검사 등으로 건강 상태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꽁꽁 얼린 모유를 퀵 서비스로 보냅니다. 다른 아가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좀 더 이렇게 뭉클한 마음도 들면서 되게 즐겁게 막 포장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증받은 모유는 은행으로 모입니다. 영하 20도 냉동실에 보관돼 있습니다. 3, 4명의 기증 모유를 모아 멸균 병에 담고 저온 살균 과정을 거쳐 이른둥이들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모유는 이른둥이에게 치명적인 괴사성 장염 발생을 줄이지만 기증량이 늘 부족합니다. 1년에 한 300명 정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 못 드려가지고 기증 모유가 많이 좀 모자라거든요. 한 달에 뭐 한 3명, 4명 그렇게까지 못 드리고 있고요. 헌혈과 달리 모유은행은 서울 한 곳뿐. 냉동 상태로 빨리 배송해야 하는 모유 특성상 수도권에서만 기증과 제공이 가능합니다. 유럽은 30개 나라에 281곳, 미국과 캐나다는 30개 모유은행을 운영하며 지난해에만 27만 2천 리터의 모유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기증받은 모유도 50ml에 3,360원만 받고 보내주다 보니 모유은행은 늘 적자에 시달립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 1억 원을 처음으로 지원할 예정이지만 모유은행 추가 설립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스카이 70이라는 수도권 최대 골프장이 있습니다. 땅 주인인 인천공항과 골프장 운영사 간 법적 공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개 코스 72홀로 조성된 수도권 최대 대중골프장 스카이 72입니다. 평일인데도 주차장은 빈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꽉 찼습니다. 20만 원이 넘는 비싼 이용 요금에도 서울에서 가깝다는 이점에 연간 이용객은 80만 명, 매출액은 9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인천국제공항 공사입니다. 공항공사가 제5활주로 예정 부지를 15년간 빌려줬고 스카이 72 측이 골프장을 조성해 운영해왔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31일로 계약 기간이 끝나자 공항공사는 새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스카이 72 측은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제5활주로 확장이 연기된 만큼 운영 연장을 협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양측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고 1심과 2심은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심리 불속행 기간인 이달 안에 상고를 기각하면 스카이 72 운영사는 골프장을 인도해야 하고 심리가 결정되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공항공사,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비정상 상황이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스카이 72층 역시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1년 넘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갈등에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 모습 전해드립니다. 스페인에서 어른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 20개월 된 아기가 숨졌습니다. 김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영장에 떨어지는 우박이 마치 전쟁터의 폭탄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동차 앞유리는 야구 방망이로 두들긴 것처럼 깨져버립니다. 스페인 동북부 카탈루냐 지방에 최대 지름 11cm 크기의 우박이 약 15분 동안 퍼부었습니다. 태어난 지 20개월 된 아기가 부모와 함께 있다가 우박의 머리를 맞아 숨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46명이 다치고 자동차와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의 발렌시아 지방에서는 토마토 축제 라토마티나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15,000여 명의 관광객들이 서로에게 토마토를 던지고 으깨진 토마토 위를 뒹굴며 신나게 즐깁니다. Una locura. No me acuerdo ya. No me acuerdo. Lo resumo así que no me acuerdo. Realmente. 매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는 이 축제는 코로나19로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가 올해 다시 재개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서울은 오늘 늦더위가 기승이었죠. 내일도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태풍 흰남노가 내일부터는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초강력 세력을 유지한 채 대만 해상에서 남서진 중인데요.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지만 현재 예상대로라면 다음 주 월요일쯤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제주에는 최고 300mm 이상, 남해안에는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바람이 불 수 있어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으로 선선할 텐데요. 한낮에는 중부에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은 30도, 대전은 27도, 광주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습니다. 법안 통과율이 36%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안을 내기만 하고 처리는 안 했다. 즉,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임기 절반을 넘긴 21대 국회 법안 통과율은 더 낮습니다. 27%. 오늘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한눈 그만 팔고 일 좀 해야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본업으로 돌아오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